안녕하세요. 소비자정책연구소에 있는 문은숙입니다. 소비자정책연구소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연구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개인 소비자들이 당하는 피해 또는 집단 소비자들이 당하는 피해나 또는 뭐 권익을 더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많은 경우 혼동 또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소비자에게는 시민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소비자의 시민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제 오늘은 ESG 소비자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시민과 소비자를 별도의 존재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시민, 그리고 시장에서 봤을 때의 소비자. 그런데 시민과 소비자의 공통점은 개인에서 출발한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고, 또 소비자의 편익, 여러분들이 소비자로서 누려야 되는 편익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쉽게 머니 밸류라 그래서 돈의 가치, 돈의 가치로 소비자의 편익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싸게 사고 더 많이 똑같은 금액으로 더 많이 사고 하는 돈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돈을 사용할 때 거기에 여러 가지 가치들을 듬뿍 넣게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가 정말 누추한 노인이 파는 이렇게 구부리고 길가에서 노점상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 가다가도 문득 뭔가를 사게 되죠. 내가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대형 마트를 가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거기에 가치를 담아서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대형 마트에 가서라도 이거는 뭐 친환경이라든가 또는 장애인들이 생산해낸 제품이라든가 하는 경우에 여러분들은 문득 가격을 비교하기 전에 그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더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은 비용적 측면의 가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하나하나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행위에 그 가치를 넣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과 소비자는 사실은 큰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시장에서는 소비자라고 하지만 사회로 돌아오면 시민이라고 하는데, 시민 편익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특히 지방 정부들이 많이 시민 편익을 위한 시민 편의성을 위한 이런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민 편익과 소비자의 편익은 크게 다를까요? 시민들은 하나하나 행동을 할 때 나의 편의성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때론 불편하더라 할지라도 좋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불편하다 할지라도 계단을 이용해서 나의 건강을 생각한다거나 또는 자원봉사 같은 활동을 하면서 시민으로서의 가치를 구현합니다. 이렇게 시민 편익, 소비자 편익에는 가치라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비자 시민이라는 말이 이미 있고요. 영어로 시리즌 컨슈머라는 말도 있고 컨슈머 시리즌이라는 말도 있어서, 사실은 소비자라는 우리의 존재의 안에는 시민성이라는 것이 이미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ESG 소비자라는 것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소비자로서 또는 시민 소비자로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가치를 위해서, 나만의 가치가 아니라 나를 포함한 공동체의 가치라든가 이웃을 위한 행동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이 사실은 여지껏 여러분들이 ESG 소비자로서, 다른 말로 하면 시민 소비자로서 좋은 사회적인 행동을 해온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야 ESG라는 말이 막 유행을 하게 됐고 마치 유행어처럼 지금 사용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ESG라는 말 자체도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나요? 그렇게 꽤 묵은 용어이고 그 말로 바뀌기 이전에는 책임이라는 말 또는 사회적 가치라는 말로 계속 사용이 되다가 이제 최근 시점에는 ESG라는 새로운 좋은 의미의 포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ESG 소비자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 이미 소비자로서 시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을 밖으로 실천하는 그런 점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가볼까요? 그러면 이제 저는 ESG 소비자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ESG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시각에서 이미 많은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는 가장 중요한 시장에서의 주체인 소비자를 초점으로 해서 ESG에 대한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우선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곧 그대로 소비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소비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편견과 함께 경도된 인식을 가져왔었죠. 소비자 그러면은 영어로 컨슈머라는 말을 쓰죠. 컨슈머라는 말에는 용어에는 소비자의 의미를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뭔가를 사죠. 늘 사고 씁니다. 그러니까 뭐 바이어 앤 유저라는 말은 많이 우리가 많이 쓰죠. 그래서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이 소비자라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어나 유저는 제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했을 때 바이어와 유저가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소비자로서 사회적인 큰 문제도 되고 있고 생산을 해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노동력을 생산해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이 제품 기반으로 한다면 쓰레기를 생산하고 있죠. 에너지가 제품이 되면 제품을 사용해서 쓰레기로 만드는 생산자가 바로 또 소비자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는 소비자에게 쓰레기를 분류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분류하지 않았을 때는 그에 따른 이제 벌칙까지 있게 됐죠. 그러니까 쓰레기 생산자로서의 소비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또 하나 최근에 더 중요하게 강조된 소비자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돈에 대한 건데요. 금융. 그래서 우리는 세이브하고 저축도 하고 그 다음에 투자도 하고 투자자가 되기도 하고 주식을 여러분들이 사기도 하고 비트코인을 사기도 하고 그래서 투자자가 되기도 하고 저축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세금을 내는 텍스페이어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세금이 조세 정의에 맞게 제대로 쓰여지는지 감시해야 되는 근본적 책임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정의, 금융에서의 소비자의 주권이 있는지, 소비자는 왜 피해를 당해야 되는지, 소비자는 왜 약자인지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소비자가 누구인가라는 관점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소비자의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의 편익을 생각할 때 돈뿐만이 아니라 돈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치를 실현하는 데는 반드시 좋은 정보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수많은 정보를 내 안에 막 작동시켜서 선택 하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광고와 소비자 정보를 구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나 미디어에서 주는 정보는 소비자 정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소비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다른 목적에 의해서 소비자의 좋은 선택이 아니라 다른 목적에 의해서 정보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슬라이드를 가볼까요? 자, 제가 가장 소비자를 설명할 때 아주 고전적인 문장입니다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소비자 운동, 소비자 정책에
올인하도록 출발점이 되었던 문장인데요. 아주 오래전에 나온 문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비자는 우리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 세상 누구도 소비자가 아닌 사람은 없죠. 다만 우리는 소비자로서 매일매일 수많은 소비 행동을 하지만 그걸 그냥 생각하지 않고 지내는 거죠. 그러다가 피해를 받았을 때 이제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비자는 우리 모두를 포함한다. 그런데 소비자는 가장 큰 경제 집단으로 거의 모든 공공 및 민간 경제 결정에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전체 국가 경제 지출의 3분의 2가 소비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소비자는 경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조직되지 않았고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나는 유일한 중요 집단이다. 모든 국민을 위한 최고 대변인인 연방정부는 소비자의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고 소비자 이익을 증진해야 될 특별한 의무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것은 산업이기도 하지만 소비자입니다. 지출의 3분의 1을 소비자가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채 문제라든가 취약 소비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개인 소비자의 권리 차원이기도 하지만 국가 경제가 지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들 아마 그 사건을 기억하실 텐데요. 9/11 사태 때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사고 현장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이어서 어떤 말을 했냐면 소비자여 이 위기에서 소비를 해다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위기에 소비자가 소비를 해주지 않으면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는 것을 부시 대통령이 얘기를 하죠. 또 우리가 경제가 어려웠을 때 지금 또 올해도 아마 그 축제를 할 텐데요.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무슨 페스타? 이런 페스티벌? 이런 구매하라는 캠페인을 국가가 하게 됩니다. 왜 그걸 하죠? 경제가 지탱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재난지원금 왜 지급하겠습니까? 소비자가 지출하지 않으면 소상공인뿐만이 아니라 대기업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체 국가 구조, 국가의 경제 구조로 봤을 때 그렇게 중요한데도 소비자는 개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집단의 이익은 누가 대변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강조한 최초의 공식 문서입니다. 물론 연방정부라는 말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이, 이 글이 우리나라 글이 아니구나. 그리고 제가 밑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고하실 수 있게 원본을 넣습니다. 자, 이것은 누가 발표한 것일까요? 아주 60년 전 1962년 존 F 케네디가 미국의 의회에 보낸 소비자 권익에 관한 대통령 특별 교서입니다. 60년 전에 미국이 버블 경제처럼 정말 대량 생산을 통해서 부흥을 이루고 있지만 그 부흥의 기전은 소비자들이 소비를 해주기 때문에 막 사라고 했고 막 지어서 주택에 들어가라고 해서 소비자가 지출을 해줬기 때문에 미국의 부흥 경제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피해가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누구도 지고 있지 않았을 때 존 F 케네디가 연방의회에 보낸 그 문서를 통해서 이런 소비자의 주인된 권리, 소비자 주권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별 교서는 훗날 소비자 권리 장전, 최초의 소비자 권리 장전이 되고요.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주게 되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래서 세계 최초 소비자 권리 장전. 그래서 구글이나 외국 문서를 보면 The Bill of Consumer Rights이라는 그런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아주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 권리장전에서 아까 보여드린 문장처럼 국가의 책임,
특히 국가의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을 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소비자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소비자의 주권이 얼마나 지켜지지 않는지에 대한 것을 권리장전에 담았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소비자의 4대 권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내용까지 포함됩니다. 그 4대 권리에는 안전할 권리, 정보를 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이렇게 네 가지 정의 권리가 발표가 되고요. 훗날 우리나라 또는 국제적으로 또는 유엔에서 이 4대 권리를 포함해서 유엔에서 7대 권리를 발표하게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소비자 기본법에 8대 권리를 넣게 됩니다. 이 권리는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권리이기 때문에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잠깐만 설명드리면, 안전할 권리는 거의 생명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안전하지 않은 제품, 시설, 서비스로부터 노출되지 않아야 되는 기본적인 권리를 갖고 있고, 이 권리는 국제사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건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 기본법에 의해서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지 못한 제품이나 시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나 사고를 당하는 일이 아직까지 이제 벌어지고 있어서 이 안전할 권리는 여전히 강조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정보를 받을 권리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구매하는 또는 사용하는 또는 투자하는 또는 세금을 내고 있는 정부의 정책, 모든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보를 주지 않는 제품, 서비스, 모든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이제 거부할 권리가 있죠. 그래서 제품마다 다양한 표시를 담도록 되어 있고요. 위험에 대해서는 경고사항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정보와 소비자 정보와 information for persuasion, 그래서 설득을 위한 정보, 마케팅이나 미디어가 소비자의 편익, 권익을 위하지 않은 다른 목적, 상품 판매 목적, 상품 홍보의 목적 또는 다른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내놓는 정보는 소비자 정보하고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선택할 권리예요. 정말 큰 권리죠. 여러분들은 시장에 나와 있는 어느 것으로부터 선택을 배제받지 않아야 합니다. 심지어 어떤 논란까지 있었냐면, 친환경 제품, 친환경 농산물이 나왔을 때 정부가 많은 세금을 투자해서 친환경을 늘리려고 했을 때 일부 소비자 단체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확대해야죠.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였냐면,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하지 못하는 일반 소비자들은 관행 농산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산된, 일반적 농법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런 농산물이 더 정말로 안전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더 많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였었죠. 이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은 안전해야 되고 정보를 받아야 되고 선택에서 배제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의견을 반영할 권리예요. 여러분들은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도 의견을 반영할 권리가 있고, 또 기업의 정책에도, 기업의 생산하는 데에도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는 거버넌스라 그래서, 협치라 그래서 소비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것이 제도화되고 있고요. 또 기업들도 옴부즈만 제도나 고객의 소리를 듣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의견을 반영할 권리가 여러분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소비자 기본법으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있는 7개 권리보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단체 조직 및 활동할 권리를 우리는 넣고 있습니다. 소비자 개인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조직을 해서 단체로서, 집단으로서 소비자의 권리를 주창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우리나라는 더 추가하고 있어서 매우 의미 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존 F 케네디가 미국의 최초로 1962년에 내놓은 4대 권리에다가 피해를 받았을 때 반드시 보상받을 권리,
그리고 소비자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 그리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세먼지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가 정책을 내놓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가 있기 때문이고요. 어느 기업도 자신의 생산을 위해서 환경을 오염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이런 권리를 갖고 있고 집단으로서의 소비자는 이런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권리가 여러분 기본법에 보장이 되어 있고 앞으로 헌법 개정에도 이 권리가 포함이 되도록 하는 이제 소비자 단체들의 노력이 있어서 우리 모든 소비자들이 거기에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이제 시간 여행 같은데요. 60년대, 62년에 존 F 케네디가 정말 국가로서는 최초로 소비자의 권리,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는데 그 이후에 한 40년 정도가 지나서 또 정말 그 ES 소비자의 한 획을 긋는 또 인물, 또 그런 문장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제가 박사 논문 받을 때 이 문장도 그 서론에서부터 사용을 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한번 볼까요? 오늘날 경제, 정치, 기술적 권력의 상당 부분은 매우 복잡한 방식으로 우리 정부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손에 달려 있다. 산업이 하나둘씩 점점 더 적은 수의 거대 기업에 지배되고 있다. 이 권력의 궤도는 모든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이 되어야 하는 높아진 생활 조건과 실현 가능한 지평을 희생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 정부를 이용하여 통제를 중앙 집중화하고 단기의 상업적 이익을 증진하고 있다. 자, 최근에 벌어진 공공 개발을 둘러싼, 공공과 민간 개발을 둘러싼 그 사건들이 막 벌어지고 있고, 그 전에 LH 공사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고, 그 전에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비윤리적인 행동을 통해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주는 사건들을 여러분들은 목격을 해왔을 거예요. 자, 60년 전에 이 다수의 소비자, 개인으로밖에 있을 수 없어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그렇지만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집단인 존재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는데, 자본주의 사회가 점점점 발전해 가면서 기업의 권력이 너무 커졌다. 그래서 기업이 이제는 정부를 조정하려고 한다. 그 권력이 정부까지도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은 또 거기에서 다국적 기업, 글로벌 기업화하면서 이 권력의 궤도가 흔들리고 있다. 그런데 그로 인한 피해는 이렇게 살기 좋아졌으니까 생활 조건이 다 좋아져야 되고 하는 이 소비자들의 생활의 질까지도 훼손하고 있다라는 문장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비자 운동의 방향이 대전환을 하게 돼요. 다국적 기업, 대기업과의 소비자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를 감시를 하죠. 정부, 너희들의 책임을 다하는 거야. 그리고 기업들, 그 권력을 소비자의 삶의 질을 훼손하거나 안전을 위협하거나 소비자의 경제적 편익을 훼손하는 데 사용하지 마라고 하는 운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물론 제3세계 국가들, 지금은 이제 저개발 국가라고 하죠. 저개발 국가에서도 벌어지지만 정말 상업적 자본주의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한 현장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인물이 바로 랄프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랄프 레이더가 Unsafe at Any Speed라는 책을 통해서 자동차 산업이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경제적인 그 권력이 엄청났을 때 이 단신의 한 변호사, 소비자 운동가가 자동차를 막 팔면서 안전하지 않은 상태로 팔고 있는 것에 대한 적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소비자가 정부도 감시해야 되지만, 정부에게 요구해야 되지만, 이런 다국적 기업의 횡포와 직면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2021년이 됐죠. 그렇게 소비자 주권은 정부의 책임, 그리고 기업들의 책임까지도 강조하는 데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21년을 볼까요? 2021년에 소비자들의 그러면 주권, 경제에서, 시장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주인된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 소비자 주권은 그러면 어디까지 가 있을까요? 2021년에 또 이런 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국제소비자기구라는 곳을 들어가면 여러분들도 이 문장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모두는 소비자입니다. 이거는 뭐 1962년 존 F 케네디도 이렇게 시작을 했죠. 우리는 모두 소비자입니다. 이거는 불변의 사실이죠. 매일 어디에서나 이렇게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됐을 때는 어디에서나,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 경제가 됐을 때는 초단위로 매일 우리는 소비자입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많은 국가의 소비자 보호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임무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여전히 많은 소비자가 기본적인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세계가 더욱 글로벌화되고 디지털화됨에 따라 글로벌 시장의 변화가 소비자 보호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주 소비자는 기업과 정부의 불리한 처지에 놓여서 안전하지 않거나 불공정하거나 비윤리적인 관행에 노출됩니다. 우리는 이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상대하는 정부와 기업만큼 소비자의 목소리가 강력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달성되면 우리는 더 글로벌화되고 더 디지털화되는 세상의 이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두 가지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한쪽 세상은 기본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는 저개발 국가들의 소비자입니다. 아주 취약한 지역, 취약한 상황에 있는 소비자가 있죠. 한쪽의 소비자는 과잉을 조장하는 사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고 잘 먹고 보호받고 있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화되고 디지털화되지만 양분화된 격차가 더 커진 두 가지의 세상에 살고 있고 이 글로벌화되고 디지털화된 이 시장에서는 일부만 그 편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지적한 건데요. 그렇게 소비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1960년대에 등장한 국제소비자기구가 이렇게 지금 현재 내놓은 문장입니다. 이거는 지금 웹사이트에도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제소비자기구는 이제 유엔의 파트너 기관이기도 하고요. 10개 국가의 200여 개의 소비자 단체들의 협력체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안전하지 못한 약품, 농약을 추방하는 운동에서부터 각 국가가 소비자 기본법을 만들도록 하는 운동에서부터 또 디지털화 되는 것이 디지털 경제가 소비자 권익을 위한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운동 등 다양한 전 글로벌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소비자로 들어가 볼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는 선택을 하는데 경제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쓰고, 벌고, 사용하고, 빌리고, 모으고, 투자하고, 세금을 냅니다. 쭉 경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러면 소비자는 경제적인 존재만일까요? ESG라는 말이 지금은 금융권, 경제 쪽에서 많이 쓰지만 사실은 ESG는 경제 측면, 경제 행위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사회적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것이 ESG입니다. 오히려 너무 경제성만, 소비자를 경제적인 존재로만 제한하려고 하고 국한시키고 소비자는 많이 쓰면 되고 싸게 사면 되고 하는 그런 편견과 그런 그 혼동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이 ESG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소비자로서 불매운동이라는 걸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개인적인 불매운동도 하셨을 거고요. 집단적 불매운동도 하셨을 거예요. 자, 두 가지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광우병 사태 때 정말 많은 소비자들이 광우병 우려가 있는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면서 정말 많은 소비자들이 집단적 행동을 했습니다. 그거는 경제적 행위뿐만이 아니라 안전하지 않은 인권, 기본권, 소비자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행위였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불매운동을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경제적인 피해를 넘어서서 생명까지도 다 잃는 사건이 있었죠. 뒤에 가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광우병 사태, 또 가습기, 그리고 여러분들은 노 재팬 보이콧 캠페인도 정말 신명나게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하셨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행위였을까요? 경제적인 행위였다면 여러분들은 가격, 돈의 가치를 생각해서 싸게 사고 물건이 좋으면 이용을 하셨을 겁니다. 일본의 행위가 어땠건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대동단결해서 노 재팬 보이콧 운동을 했었습니다. 어느 한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여러분들은 소비자로서의 행동을 통해서 정치 행위를 한 거죠.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정치 행위를 한 거죠. 이렇게 소비자 선택과 행동은 구체적으로는 경제 행위지만 그것에 대해서 산출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정치 행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폴 사뮤엘슨이 화폐 투표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통해서 투표를 하는 거죠. 이 제품 가치도 있고 품질도 좋고 가격도 좋아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가치를 위해서 달러 보팅을 하는 거죠. 화폐 투표를 매일매일 매순간 여러분들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순히 경제적인 가치만을 위해서 돈을 쓰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시민이시고 소비자라는 것고 소비자는 경제 행위를 넘어서는 경제적 행위와 정치적 행위를 같이 한다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사례는 정말로 소비자의 집단적 정치 행위인데 이렇게 집단적 정치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가게가 불친절하다, 비위생적이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보이콧을 하시죠. 거부하시죠. 그건 이미 경제적인 행위뿐만이 아니라 정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끊임없이 소비자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ESG 가치를 위해서 정치적 행위를 하게 됩니다. 환경적 가치도 생각하고 사회적 가치도 생각하고 정치적 가치를 생각해서 한 목적적인 정치 행위를 여러분들은 하고 계시고 그 안에는 경제 행위까지 포함이 되게 됩니다. 특히 그 소비자 피해를 입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 위한 행동을 하시게 됩니다. 거부하시기도 하고 또는 집단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소비자의 취약성이 드러나는데요. 소비자는 이미 벌어진 피해가 발생된 이후에 보이콧을 한다, 불매운동을 한다거나 불매운동을 넘어서는 사회적인 거부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소비자 피해는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주권이라는 것은 어떤 선택을 해서 무엇을 시장에서 생산되게 할 건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결정하기도 하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정부와 아주 힘이 커져버린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해서 여러분들은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권한, 정치적인 권한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고 나서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ESG는 선택 이후뿐만이 아니라 선택 이전에서부터 환경, 사회, 그리고 거버넌스 또는 정치적인 영역까지도 사회, 경제, 민주주의적인 가치 아래 소비자의 주권을 회복하는 데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소비자로 태어나서 피해 없이 피해 한 번 안 입은 소비자가 없죠. 사실은
이상적인 경제학적 논리대로라면 소비자에게는 피해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선택은 항상 합리적이고 소비자에겐 피해가 없어야 되죠. 그러나 수많은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해서 가습기 살균제처럼 정말 수많은 소비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생기고 여러분들은 크고 작은 피해를 경제적인 피해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피해까지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를 보상받는 것은 굉장히 여전히 어렵고 또 다른 그 거래 비용을 치러야 되죠. 소송을 해야 되는 거래 비용 또는 작게는 환불을 받으러 가야 되고 연락을 해야 되고 때로는 인신공격도 받아야 되고 때로는 블랙 컨슈머라고 오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거래 비용을 돈의 가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거래 비용을 치르고 피해를 보상받게 되는데 생명을 앗아가는 피해에 있어서는 아무리 더 이상의 치를 만큼의 큰 거래 비용이 없고 회복되지 않는 거래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주권, 소비자의 권리를 제대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ESG 소비자 운동, ESG 소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가 아예 없는 상태를 만들면 가장 좋겠죠. 그러나 시장의 특성상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피해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고 피해가 생겼을 때 제대로 보상받게 하는 것, 소비자의 주권 회복, 이것이 바로 ESG 소비자의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 피해에 제가 사례를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비자의 구조적인 약점, 아까 62년에 존 F 케네디 그리고 그로부터 40년 후에 랄프 네이더가 말했던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2021년에 국제소비자기구가 시장에서의 소비자의 약자적 지위를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들, 우리가 경험한 사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보겠습니다. 소비자는 공급망의 끝에 있죠. 사실은 서플라이 체인이란 공급망은 이렇게 원처럼 순환 체계로 되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생산이 있고 투자와 생산이 있고 소비자는 맨 공급망의 끝에 있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할 때 생긴 문제점이 그대로 공급망 끝에 가 있는 소비자에게 가죠. 그래서 소비자는 그 끝에서 잘못된 상품, 잘못된 서비스로 인해서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할 수 있는 거는 소비자가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정말 여러 경우로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시죠. 기업이 없어지기도 하고 도산하기도 하고 또 기업이 소비자에게 입증해보라고 하면서 소비자가 입증을 할 수단이 부족해서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 때로는 가습기 살균제처럼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이미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경우까지 엄청난 그 공급망의 끝에 있는 소비자의 취약성, 피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전적 피해의 경우에는 그나마 보상을 받거나 원상복귀는 아니지만 보상을 받을 제도가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급망의 끝에 있는 소비자가 생산 과정에서 생산자가 기업이 잘못한 일로 인해서 공급망 끝에 있는 소비자가 더 이상 전가할 곳이 없는데 피해를 입었을 때 그 결과가 피해의 형태가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는 어디서 무엇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 피해가 건강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보상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금전적으로 해결한들 원래 상태 근처로도 갈 수가 없죠. 기업이 공급망 과정에서 생산 과정에서의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됐는데 그것이 생명값이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가장 큰 문제인데 이제 그게 바로 우리가 경험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망 끝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상적으로 서플라이 체인, 그러면 체인이란 말 자체는 원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우리가 이상적으로 꿈꿨던 시장이라 그러면 서큘레이션, 체인처럼 돼서 소비자는 피해만 전가받고 끝나는 말단에 있지 않는데, 지금 시장에서의 공급망은 그렇지가 않죠. 맨 끝에 있는 소비자는 물론 우리도 쓰레기를 생산해서 환경을 오염시킨다거나 하는, 우리도 전가시키는 피해들이 있지만, 서플라이 체인을 보면 공급망 끝에 있는 소비자는 생산자가 잘못한 책임을 고스란히 입게 됩니다. 물론 그래서 정부가 소비자 피해 보상 정책, 피해 제도를 만들고 있지만 원상 복귀되지 않는 것이 소비자의 피해의 특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피해를 입어도 환불받으러 가려면 여러분들 에너지를 써야 하고, 그로 인해서 심정적인 상처도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 피해가 만약에 생명을 앗아가는 거라 그러면 원상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 바로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가습기 살균제입니다. 공급망 끝에 있는 소비자의 취약성, 그리고 그로 인해서 치른 대가가 생명값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사망한 소비자는 추정으로 사회적 참사, 특별참사위, 그러니까 정부가 만든 특별위원회 추정으로 1만 5천 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확인된, 그러니까 인정된, 이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게 제도적으로 인정된 소비자는 지금 조금 숫자가 늘었을까요? 제가 최근까지 확인하는 걸로는 1,011명입니다. 그 생명값을 어떻게 보상할까요? 보상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아마 언론에서 보셨을 텐데, 그렇게 생명을 앗아갔지만 1,000명에 들지 않으면 나머지 소비자들은 피해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혐의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로 인한 죽음일까요? 누구의 책임일까요? 제품을 팔아서 그 제품을 사서 썼는데 그 대가가 죽음이었고, 또는 지금 질병을 앓고 있는 소비자도 몇천 명에 이릅니다. 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몇천 명입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해야 될까요? 공급망 끝에 있는 소비자의 피해는 이렇게 금전적 피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피해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지금 1,011명 죽음의 보상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금전적 보상을 하는 거 가지고 지금 다툼이 있어요. 그 금액이 너무 많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기업들도 있겠죠. 그러나 생명을 잃은 가족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정부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추정 사망자가 1만 5천 명, 피해자는 약 67만 명입니다. 피해를 다 보상 못하고 있어요. 살생제를 넣어서 제품을 만들면서 그것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물질이라는 걸 확인하지 않고 팔았다. 그런데 그때는 그 제도가 미흡했다. 그러면 소비자의 책임일까요? 소비자는 당연히 시장에서 파는 것을 신뢰하고 삽니다. 그게 독극물을 넣은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사지 않죠.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제도가 없었다 그래서 기업은 책임을 면하고 있고, 정부는 그 당시에 제도가 미흡했다고 해서 그때의 책임자들이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지금 총 집계된 피해 숫자만도 627만 명인데 그 소비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보상을 못 받아요. 그런데 잘못된 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여러분들의 생명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도가 잘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기업은 피해가고, 제도를 만들지 않았지만 그 제도를 만든 사람도 피해간다면 소비자는 고스란히 그 대가로 치른 것이 생명입니다. 그게 바로 소비자의 취약성, 구조적인 취약성이고, 그래서 강조되는 것이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기업은 만들면 끝일까요? 만든 목적에 맞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기업은 그것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 나왔고요. 그 기업 사회 책임을 기반으로 해서 ESG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ESG는 기업 사회 책임의 다른 말이죠. 그래서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신 것처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소비자의 구조적 취약성, 공급망의 끝에 있어요. 생산자가 제대로 규정을 준수하고 정부의 규정이 없더라도 기업이 스스로 갖고 있는 도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기업도 사회 구성원인데 안전하지 못한 걸 팔면 안 되죠. 그러면 상품으로서의 본질이 성립이 안 됩니다.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제품을 팔았어요. 팔아서 지금 정부가 인정한 사망자만 1,011명, 그리고 추정자는 1만 5천 명인데 그것에 대해서 기업들이 지금 책임이 없는 걸로 자꾸 판결이 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정부에 세금을 내서 안전을 보호하라고 주문했는데, 위탁했는데 정부가 그것을 안 한 정부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안전한 제품만 생산해야 되는 기업의 기본적 책임을 하지 않은 기업의 책임일까요? 지금 양쪽 다 큰 책임을 물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급망 끝에 있는 이제 소비자에게 늘 피해가 가다 보니까 기업의 사회 책임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죠. 기업도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의 모든 구성원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경제적 가치까지 다 보호해야 된다는 기업 사회 책임에 대한 이제 요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기업 사회 책임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의 저항이 시작이 됐죠. 공급망 끝에 있는 소비자는 공급망 주체들의 잘못을 그대로 전가받는 구조적인 취약성이 있어요. 공급망 끝에 있기 때문이죠. 안전하지 못한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중간에 확인이 안 되면, 기업이 표시를 안 하고 클레임을 안 하면 공급망 끝에 있는 소비자는 알 수가 없어요. 멋진 표시와 포장만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피해가 온전히 소비자에게 가는데, 거기에서 소비자가 안전할 걸 선택할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성립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기업의 사회 책임입니다. 기업도 사회의 구성원인데 왜 사회 구성원에 대한 각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느냐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는 그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생명을 앗아가는 제품을 팔아도 큰 처벌을 받지 않았던 소비자의 암흑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를 거쳐서 아까 얘기한 그 소비자 권리 장전이 등장하고, 미국에서 등장하고, 그것이 국제 소비자 기구에서도 소비자의 권리로 주창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 기본법으로 소비자의 8대 권리가 등장을 하면서 법으로 소비자들이 보호받게 되었으나, 지금도 가습기 살균제처럼 소송으로 가면 소비자들이 많이 지게 되죠.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넘긴다거나 하는 정말 구조적인 취약성,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시장의 비윤리적인 제도가 아직도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공급망의 끝에 있는 소비자에게 공급망에서 일어난 과오들, 잘못들을 전가시키는 구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시민성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기업의 사회 책임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업의 사회 책임은 엄청난 피해를 통해서, 소비자의 피해를 통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건의 하나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몽스터라는 말이 나오죠. 네슬레 몽스터. 분유. 기업의 사회 책임에 대해서 세계적인 소비자의 관심, 요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한편, 엄청난 소비자들의 피해가 있었던 사건인데요. 분유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분유는 모유 수유를 못하는 대체 식품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체를 넘어서서 이 분유가 일반적인 아이들한테 먹이는 식품으로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모유를 먹일 수 없는 병원식으로 등장한 제품이 시장에 팔리기 시작하면서 모유 먹이는 좋은 소비 행태를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분유의 엄청난 광고, 분유를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엄청난 분유 시장이 만들어졌는데, 분유는 돈을 내고 사야 되잖아요. 선진국에선 팔리는데 시장을 더 넓혀야 되니까 찾아간 곳이 아프리카 같은 저개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취약지구로 가면 물이 위생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물이 위생적이지 않은 지역에 분유를 팔아요. 근데 처음에는 분유 가격이 있으니까 살 수가 없겠죠. 정말 저개발 국가에, 빈곤 국가에 갔을 때 분유를 못 사죠. 그런데 엄마들은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모유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 허점을 이용해서 분유를 무상 공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취약지구, 아프리카의 저개발 국가의 그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70년대 그런 상황에서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깨끗한 물이 없어요. 분유를 탈 깨끗한 물이 없는 지역에 가서 분유를 무상으로 줘서 오염된 깨끗하지 않은 물에 분유를 타서 아기에게 주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기들이 설사를 하고 열이 나고 그러면서 사망하는 영유아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Fight Nestle Monster 캠페인이 벌어지죠. 물이 깨끗하지 않은 국가에 먹을 게 없는데 엄마의 건강을 회복시켜주는데 정말 사회적 책임을 기업이 하려고 했으면 엄마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 투자를 하고 무상으로 뭘 할 수 있는데 분유를 무상으로 공급했어요. 깨끗한 물이 없는데 먹을 것 없다는 약점을 악용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염된 물에 분유를 타서 아기에게 절실했던 엄마들은 먹였고 아기들은 사망하거나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 수가 급증했죠. 그래서 이런 캠페인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Milk and Murder, 1 million deaths. 정말 아기들이 사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귀한 생명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유를 불매하는 아주 대대적인 운동이 국제적으로 벌어졌죠. 그리고 네슬레는 이내 소송까지 가게 됐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70년대 이렇게 분유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분유를 먹으면 이렇게 건강해진다는, 아주 우량해진다는 아기 사진 광고가 막 등장하고 컨테스트가 나오고 엄청난 마케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아기들은 다행히 아주 아기에게 적합한 건강한 모유를 다 먹고 있었는데 그 모유 수유율이 이런 엄청난 마케팅 때문에, 분유를 먹으면 더 이렇게 튼튼해진다는 마케팅 때문에 모유 수유율이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인지 여러 가지는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알레르기라든가 가공식품 섭취로 인한 여러 가지 우려되는 그리고 그렇다고 짐작되는 알레르기 현상이라든가 다른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유를 수유할 수 없는 엄마에게만 간 것이 아니라 병원에 무상으로 엄청난 양을 병원에 무상으로 공급하면서 우리나라 엄마들이 이 당시에 아기를 낳게 되면 모유를 주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분유 수유를 해서 그 다음에 분유를 계속 먹일 수밖에 없는, 더 좋은 모유가 있고 모유를 먹일 수 있는데 모유를 먹일 수 없는 환자, 엄마가 환자인 경우나 먹일 수 없는 경우에 주도록 하는 병원식을 아기에게 그냥 먹이도록 하는 마케팅이 엄청나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소비자 단체가 80년도에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일어나서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동의 없이 엄마가 모유를 줄 수 있는데도 분유를 주는 분유를 먹이는 것을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릴까요? 코카콜라. 우리에게는 물은 생명수고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이기도 하죠. 깨끗한 물을 먹을 권리. 그런데 인도에서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해결이 안 된 걸로 아는데요. 코카콜라가 그 지역에 가서 물을 뺏어 쓰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정작 먹을 물이 없어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됐고, 이 사건은 꽤 길게 갔고, 그 지역의 시민들이, 소비자들이 코카콜라를 대상으로 해서 긴 싸움에 들어가게 됩니다. 먹을 물이 없는데 그 깨끗한 물을 퍼내서 코카콜라를 만드는 공장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코카콜라는 어느 나라에 가서는 멋진 연예인들, 멋진 그 포장을 통해서 광고가 됩니다. 정말 두 가지 세상이 존재하는 거죠. 어느 지역에서는 없는 물, 정말 생존에 필요한 물을 떠다가 콜라를 만들어서 그쪽에 있는 소비자들은 싸우고 있는데, 그렇게 된 콜라는 연예인들, 멋있는 운동선수들을 등장시켜서 한쪽에서 음료수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이 사례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전히 이런 일들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볼까요? 육류 소비가 막 늘어요. 늘 우리는 소비자로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선호해서 하는 건지, 내가 선호하게 됐는지. 지금 유전자 조작, 정식 명칭으로 유전자 변형이라고 하죠. 이런 곡물, 콩, 그 다음에 방사선 조사, 뭐가 먼저일까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소비자들이 정말 원해서 선택해서 시작한 분유가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분유를 먹이면서 어쩔 수 없이 분유가 먹게 된 것처럼, 나는 소비자로서 방사선 조사 같은 기술을 원하지 않고 그대로 생산된 걸 원하고, 유전자 조작 변형하지 않은 것을 원한다 할지라도 시장에서는 이미 다른 이익을 위해서 이런 식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일까요? 우리가 햄버거 많이 먹죠. 그런데 육류에는 항생제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항생제는 몸에까지 잔류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죠. 그런데 일부 국가,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항생제 사용한 육류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글로벌 체인을 가진 업체들이 선언을 해주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부 저개발 국가, 우리는 저개발 국가가 아니지만 소비자의 목소리가 아직 약했을까요? 항생제 쓴 육류는 안 쓰겠다는 약속을 어느 국가에서는 하고 어느 국가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팔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여전히 두 가지 세상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 때문에 이제 국제소비자기구, 앞서 얘기한 국제소비자기구라든가 또는 유엔과 같은 기구에서 소비자를 집단으로 보호하고, 기업들이 소비자의 건강이라는 가치를 우선으로 한 생산, 소비자의 생명은 무엇으로도 훼손할 수가 없는데, 아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라든가 그 분유 제품을 보듯이 생명까지 앗아가는 이런 마케팅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제 원칙을 만들기 시작하고, 이제 강령들, 국제적인 규범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다 사실은 엄청난 소비자들의 생명값,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우리나라에서도 항생제 검출, 벌꿀에서 검출되고 닭고기에서 검출되고 여전히 그런 사건들이 계속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항생제를 넣어서 오래 그 제품들을 보존한다거나 제품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섭취한 소비자에게 들어가게 돼서 소비자가 정작 질병에 걸리고 생명이 위험했을 때 항생제 치료를 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서클 오브 포이즌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이 독성 물질은 순환해서 인체에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이제 아까 화면에 좀 보였을 텐데요. 그 항생제는 몸에까지 잔류한다는 것이 입증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기구, 각각 국가들,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함께 낼 수 있는 국제기구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UN 글로벌 컴팩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기업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데 여기에 기업에는 아직까지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있는 이제 글로벌 컴퍼니, 다국적 기업들이 주 대상이긴 한데요. 이제 기업은 10대 원칙을 지켜라. 인권 보호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생명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강제 노동 안 되고, 아동 노동도 안 되고, 환경 문제, 환경 지켜야 되고, 이런 것을 넣는 형태의 기업의 윤리 강령 같은 것을 유엔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원론대로라면 사회에서 사회의 구성원인 기업, 정부, 소비자는 모두 사회적 책임을 갖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자본주의적 이윤 중심적 경향 때문에 기업들이 그런 스스로의 책임을 방기했었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기업의 사회 책임이 등장했고, 유엔 글로벌 컴팩트 같은 유엔의 선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엔에서는 기업과 인권 유엔 지침까지 생명을 앗아가고 소비자의 건강을 빼앗고 이런 기업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국제기구에서 나서기 시작했고, 이렇게 나서기까지에는 정말 수많은 소비자들의 피해가 있었고, 여전히 저개발 국가, 세상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저개발 국가에서는 여전히 생명, 건강 침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인권 유엔 지침이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이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지침에 따르면 국제법상 모든 법률, 정책, 규제, 사법적 판결은 기업의 인권 침해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인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고, 인권 침해를 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고라는 것이 지켜지지 않아도 국내로 와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되는 아주 지난한 과정이 있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그렇고 광우병 사건도 그렇고, 법률적으로 가면 소비자가 입증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소비자가 법률적 입증 책임을 어떻게 합니까? 개인 소비자가.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의 구조적 취약성 때문에 보상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이거는 뭐 유엔 차원에서 이렇게 기업이 반드시 인권을 지켜라 라고 하는 유엔 지침을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았고, 지역적 차원에서는 유럽에서는 특히 비재무, 그러니까 경제적 그 부분만이 아니라 비경제적 환경, 인권 부분과 같은 소비자의 건강, 이런 부분에 반드시 보고를 하도록 하는 의무 법안을 만들게 되고요. 독일은 CSR, 기업 사회책임의 법을 또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지역 또는 선진적 액션을 취하는 국가에서는 본래 기업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구성원의 인권도 침해해서는 안 되고, 구성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을 넘어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정부에도 영향을 미치고, 로비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에게는 제대로 보상을 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지역적 또는 국가적 차원의 법들이 속속속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CSR법 또는 EU에서는 이제 이게 EU법이죠. 디렉티브로 나오게 되는데, 국가적 차원, 지역적 차원에서 법으로 이제 강제하기 시작합니다. 기업들이 지키지 않고 방기하기 때문이었죠. 그러다가 보면 어느 쪽 후진적 지역에서는 이런 법들이 없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피해를 가지게 되면서 드디어 국제 표준 형태로 사회 책임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사회 책임에 대해서는 모든 국제 주체들이 다 이런 책임들을 지키게 하는 인권, 노동권, 환경, 그리고 지역사회, 지역개발, 그 다음에 소비자 이슈, 그 다음에 공정거래에 관한 이 영역의 사회 책임을 기업뿐만이 아니라 정부도 하도록 하는
국제 표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전문가들도 큰 기여를 했었죠. 이렇게 해서 그 국제적인 규범이 만들어졌어요. 사회 책임을 다하라는 만들어졌고, 또 선진국 대상으로 해서는 OECD에서 다국적 기업 지침이 만들어져서 그 다국적 지침에도 정보 공개, 그다음에 인권, 고용 및 노사관계, 환경, 뇌물, 공여, 그다음에 청탁 및 강요 방지, 소비자 보호, 과학기술, 경쟁, 조세, 이렇게 9개 분야의 사회 책임을 담고 있고요. ISO 26000에서는 이렇게 6개 분야의 사회 책임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이런 그 ISO 26000이라는 사회 책임 국제 표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ISO 26000을 채택하는 데 참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개별 국가에서 법으로 하더라도 이 전 세계 지구상의 파트너인 국가들이 그걸 지키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선진국에서 분유를 만들어서 선진국에서 판매를 하다가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 저개발 국가, 그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매우 취약한 그런 곳에 가서 무상으로 줘서 소비자들이 일단 소비를 하고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유상으로 판매하는 비윤리적인 판매 행위를 한다거나 또 그렇지 않은 법망을 피해서 선진국에서는 제대로 된 법을 하면서 후진국에 팔 때는 그 법보다 수준이 낮은 이중 기준의 법을 적용하는 사례들이 등장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ISO 26000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드디어 지속 가능한 목표라는 것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ESG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ISO 26000이나 지속 가능 발전의 목표 영역이 더 분명하게 환경, 사회, 그리고 거버넌스, 이걸 이제 정치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또는 거버넌스, 그러니까 그 기업이나 조직에 적용이 됐을 때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라고도 하고, 전 범주적 그 큰 범주에 사회에 적용했을 때는 환경, 사회, 정치라고도 하는 이런 국제 규범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특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CSR, 기업 사회 책임이 만들어져서 꽤 오랜 시간 지나왔지만 여전히 어떤 국가, 어떤 지역권 내에서는 기업이 사회 책임을 다 하고 있으면서 그렇지 않은 저개발 국가, 상대적으로 법 수준이나 국제 규범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지역에 가서 하는 비윤리적인 마케팅 행위 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그 소비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사회 제도적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그것이 조금 더 정리된 형태로 ESG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환경적 책임, 사회적 책임, 그리고 정치적 책임 또는 거버넌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책임이 더 강조된 ESG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ESG는 ISO 26000 사회 책임 국제 표준,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ISO 26000 사회 책임을 보면은 지속 가능 개발 발전 목표의 분야 17개 분야하고 매칭시켜서 어떻게 보면 한 목적적으로 함께 만들어진 국제 규범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다시 이 ISO 26000 사회 책임은 ESG라는 틀로 정리가 되면서 지금 현재에는 가장 큰 국제적 규범의 틀을 제공하는 것이 ESG입니다. 그래서 환경 쪽, 그리고 사회 쪽, 그다음에 정치적 영역을 해서 지금 만들어진 표에서 보시는 것이 이제 ESG라는
새로운 프레임, 그러나 내용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더 강조해야 되는 영역으로 ISO 26000 사회책임에서 SDG,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서 ESG라는 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사실은 ESG는 뭐 여러분들이 여러 강의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이제 기업 가장 사회 주체 중에서 정부 그리고 뭐 시장 주체로 보면 정부, 소비자, 기업, 사회 주체로 보면 정부, 시민, 그다음에 기업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면제 대상인 것처럼 잘못된 관행을 이어왔던 잘못된 프랙티스를 이어왔던 기업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처음에 그 CSR, 그러니까 Social Responsibility, 사회 책임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 사회 책임으로 등장을 했고, SDG는 이제 정부의 책임을 더 강조하는 형태로 갔습니다만 모든 조직체에 포함하는 목표로 갔고, 그 다음에 ESG도 마찬가지로 기업을 강조하는 사회 3개 주체 중에서 가장 사회 책임을 그동안에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시장 일종의 제외된 그 사회 영역인 것처럼 해왔던 기업 행태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ESG는 처음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던 곳이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치 ESG가 기업에서의 ESG, 기업에서 적용하는 규범인 것처럼 이제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ESG는 사회 책임을 다시 재영역화한 것이고 그 흐름은 아주 오래전에서부터 엄청난 시민들, 엄청난 소비자들의 피해를 기반으로 해서 주창돼 왔던 소비자의 권리, 시민의 권리, 그리고 또 소비자의 주권, 그리고 시장과 사회가 분리되지 않고 있는 현대사회의 특성을 고려해서 ESG라는 프레임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ESG는 기업에서만의 규범이 아니고 모든 사회 주체, 정부, 그리고 소비자 또는 시민 소비자, 그리고 기업에 적용되는 규범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ESG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정책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측면에서의 규범인 것처럼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운동이 이제 벌어지기도 했었죠. 라이프 ESG라 그래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CSG라는 것에서 기업 사회 책임에서 기업뿐만이 아니라 기업 그리고 정부 그리고 시민까지 또는 시민 소비자까지 모두 사회와 시장의 3대 주체 그리고 시장과 사회라는 구분이 거의 없어진 이 시대에 그 ESG라는 환경, 사회, 정치 또는 거버넌스라는 영역으로 다시 재편되면서 CSR에서 SR, ISO에서 SR이라는 사회책임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 SR에서 적용되는 주체는 기업, 소비자, 정부를 다 포함하게 되고 그런데 이 ESG가 마치 기업의 전유물인 것처럼 기업의 비재무적, 비경제적 측면에서 지켜야 되는 규범인 것처럼 등장을 하면서 편도되는, 오인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라이프, 모든 사람의 삶, 생활에 적용되는 ESG라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생활 ESG 행동이라는 이제 조직도 등장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CSR에서 SR로 가서 다시 ESG로 넘어왔고 ESG는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주체, 기업, 그리고 소비자 시민, 그리고 정부에 적용되는 규범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지금 ESG 요구를 하고 있죠. 이제 경제적 측면이 아니라 환경, 사회, 정치 영역에 대해서 국가에 대한 요구,
기업에 대한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고요. ESG 소비자 행동은 그래서 이런 ESG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 지속 가능한 소비 생산 체계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소비자 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ESG에 가장 적응되는 글로벌 소비자 운동의 최대 과제는 역시 기후 위기겠죠. 기후 위기, 그리고 사람, 그리고 배제되는 사람이 없는 모두를 위한 디지털 시대, 이 두 가지가 아마 지금 ESG에서 가장 큰 우리의 의제,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후 위기는 예외가 없죠. 누구에게나 위기를 주게 되고, 디지털 전환은 모두의 편익을 위한 디지털 전환이어야 되는데 일부 사회, 특정 소비자에게만 편익을 주는 디지털 전환은 돼서는 안 되고,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피해가 특정 계층, 특정 소비자에게 집중돼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모두를 위한 디지털 전환, 이 두 가지가 가장 우리 사회의 큰 화두이고 또 ESG에서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공존, 연대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모두를 위한 디지털 전환이 아니고, 공존과 연대 없이는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죠. 정말 한쪽에서는 여전히 부족해서 생명을 잃어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어느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쓰고 책임도 다 안 하고 뭐 그러면서 너무 많이 써서 이 지구를 오염시키고 파괴시켜가는 양극단의 행동이 벌어지는 것이 지금의 사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공동의 책임, 공존을 위해서 연대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가치를 가진 것이 ESG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가치는 이 기반이 되어야 되지, 경제적인 가치가 가장 최우선이 돼서 환경적 가치, 사회적 가치, 정치적 가치를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ESG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소비자 운동은 현재 기후 위기 대응, 그리고 사람 중심 모두를 위한 디지털 전환, 그리고 지속 가능한 소비 생산 체계로의 탈바꿈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하고 있고요. 그것이 라이프 ESG, 생활 ESG 운동의 기본 정신이고, ESG를 제대로 모든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운동, ESG 운동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좀 정리를 할까 하는데요. 국제소비자기구에서 2021년 올해 세계 소비자의 날을 맞아서 세계 소비자의 날이 있습니다. 모든 소비자의 축제의 날이죠. 그 날 선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소비를 위해서 쓰레기를 줄이자. 이것은 사실 공급망 끝에 있는 소비자의 권리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하고 권한이기도 합니다. 모든 원료가 공급망을 거쳐서 제품으로와 서비스 형태로 소비자에게 오게 되면, 최종 상품으로 오게 되면 소비자가 사용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전환되는 것이 쓰레기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물론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될 생산자의 책임, 오염시키는 물질을 넣지 말아야 되는 생산자의 책임을 주창하는 운동과 함께 소비자 스스로도 쓰레기 오염 해결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올해 3월 15일 세계 소비자의 날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이제 replace, rethink, refuse, reduce, reuse, recycle, repair, 이런 운동을 통해서 생산 양식을 바꾸자는 거죠. 거꾸로 우리는 이러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소비를 할 테니 이거에 맞춰서 생산을 하고 유통을 시켜라라는 소비자의 명령이자 요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The Model of Waste Management이라고 부르는데요. 국제소비자기구는 이런 이제 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소극적으로 소비자가 뭐 쓰레기 분리수거 잘하겠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잘못 만들어진 것은 거부하고 살 때 다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리플레이스하고 한 번 쓰고 다른 용도로도 다시 쓰고 그 다음에 고쳐서 쓰고 리사이클 분리해서 다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리유즈 다시 사용하기도 하고 줄여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 7가지 운동을 통해서 생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소비자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소비자만이 할 수 있는 거기도 하죠. 물론 생산자가 쓰레기를 생산하지 않는 가장 적게 배출하는 제품을 만들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 소비자의 행동을 통해서 생산에까지 영향을 줘서 전체 공급망을 바꾸겠다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일회용품을 불가피하게 쓰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일회용 쓰는 플라스틱 제품의 절반 50%가 일회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일회용 플라스틱을 안 쓰는 운동을 우리가 했었죠. 그러면 만약에 전체 매년 생산하는 플라스틱의 50%가 일회용인데 우리가 일회용을 정말 대폭 줄이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플라스틱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겠죠. 그리고 또 남은 플라스틱은 재활용되고 또 생태적으로 분리되는 것에 플라스틱을 쓴다면 플라스틱 생산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바꿀 수 있고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급망 끝에 있는 소비자의 행동 하나가 저 공급망 처음 시작까지도 다 바꿀 수 있는 운동의 대표적인 것이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분리수거하고 이런 뭐 행동 하나하나에서부터 요구하는 것까지를 다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게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고 지금 국제 소비자 기구에서 제시한 가장 시급한 ESG 소비자 행동이기도 합니다. 쓰레기 하나에 대한 우리 태도를 바꾸고 습관을 바꿔서 전 공급망 생산까지도 바꿔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기, 그 다음에 거부하기, 리싱크, 리유즈, 리듀스, 리유즈, 리퓨즈, 리사이클, 리페어, 리플레이스. 그래서 바꿔 쓰고, 수리해서 쓰고, 재활용하고, 재사용하고, 줄여 쓰고, 거부하고, 생각하고 이것이 소비자가 가장 영향력 있게 행사할 수 있는 7가지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ESG 소비자는 이 7가지 행동을 통해서 ESG에 적합한 소비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국제소비자기구에서 내놓은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지구를 구하는 지속가능 실천 솔루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 캠페인에 참여를 하고 있죠. 이거는 사실 뭐 분리수거 하나가 뭘 바꾸겠느냐. 근데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건 공급망 끝에서 내가 쓰는 소비 행태를 바꿔서 처음 생산하는 공급망 첫 단계의 생산까지도 바꾸게 하고 생산하는 생산자의 생각까지도 바꾸게 하는 것이 소비자의 힘이고 그런 사례들이 사실상 있습니다. 소비자가 정말 거부해서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ESG 소비자, 그것이 바로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줄 아는 ESG 소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2021년부터 우리나라 소비자 단체뿐만이 아니라 국제 소비자 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7가지 7Rs 캠페인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 쓰레기 관리 모델 지속 가능한 실천 솔루션 이렇게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사례고요. 말단에 있는 공급망의 끝에 있는 소비자,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선순환 체계의 공급망이라 그러면 소비자는 끝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생산에 영향을 주는 첫 단계의 소비자가 있죠. 공급망 끝이 아니라 모든 생산을 결정하는 첫 단계에 있는 게 소비자죠. 그래서 소비자가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거를 해야 된다는 바른 방향을 제시하면 그게 바로 생산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사실 소비자가 거부해서 시장에 사라진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든다면 소비자들이 플라스틱 안 쓰기 운동을 한동안 했었죠. 특히 PP, 플라스틱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썩지 않은 플라스틱을 안 쓰는 운동을 해서 굉장히 많이 시장에서 퇴출됐고 그거를 정부가 받아들여서 제도로 만든 적이 있어요. 비스페놀 A 검출, 환경호르몬 검출, 그런 것 때문에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했었어요. 불매운동을 하니까 정부가 그러면은 환경호르몬 검출되는 플라스틱 소재는 없애겠다 해서 PVC 같은 이제 그 소재의 특정 소재에 환경호르몬이 많이 검출되는 플라스틱 소재를 정부가 쓰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했고 또는 줄여 쓰는 조치를 했고 그렇게 해서 시장에는 선순환으로 인해서 환경호르몬 검출되는 그 플라스틱이 퇴출된 운동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소비자는 공급망의 말단에 있는 게 아니라 서플라이 체인의 첫 단계에 있다고 우리의 의식을 바꾸고 선순환 체계에서 소비자가 요구하고 내가 내 소비 형태를 바꿔서 영향을 주고 또는 소비 행동뿐만이 아니라 목소리를 내고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들어가고 그래서 거버넌스 체계를 이루자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 공급망, 선순환의 공급망을 만든다면 그러면 그게 바로 그런 것을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나서 바로 실천, 내 스스로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ESG 소비자고 ESG 소비자가 공급망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고 ESG 소비자가 이 ESG 경제, ESG 기업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쓰레기 하나의 문제지만 내가 쓰레기 하나를 그 플라스틱을 줄이고 또는 플라스틱이 아닌 다른 소재로 바꾸고 또는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그런 행동 또는 거부하고 재사용하고 줄이고 또는 재활용하고 수리해서 더 쓰고 이런 생활 행동을 하면서 제품 소비 형태를 바꿔나가면 기업은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것은 걷어들이게 됩니다. 그 힘을 소비자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ESG 소비자고요. 그래서 환경, 사회,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ESG 소비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제가 준비한 ESG 소비자라는 것에 대한 강의를 여기에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 얘기,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겪는 ESG 소비자로서 겪는 좋은 사례들 같은 것을 같이 좀 나눠볼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